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에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배우면 늦습니다. 이때 배웠던 방법을 이미 알고 있고 공부를 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군요. 이 기회는 길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열정덕입니다. 오늘은 유쾌하거나 돈 버는 이야기 중에서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방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코인버피 채널 PD를 맡고 계시는 진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 PD님은 그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계신가요? NFT는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요. 네, 다른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불인이나 주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씩 이제 NFT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NFT로 돈을 좀 벌게 되면 뭘 하고 싶은가요? 집을 좀 큰 데로 옮기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도 느꼈던 게 예전에 회사에서 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투자로 돈을 벌면 뭘 하고 싶냐고 이제 신입사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사고 싶다 하더라고요. 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집이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면 사실 건가요? 1,000만 원이면 당연히 사야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전 직장에서도 그랬고 젊은 직원, 그러니까 MZ세대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집을 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주식, 코인, NFT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하락장에서 보면 코인 NFT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주식, 부동산 이 순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코인 NFT는 투자를 했었고 주식은 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많이 떨어진 거는 90% 막 80% 떨어졌어요 지금. 네. 그리고 물론 상승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 근데 부동산은 지금 거의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떨어진 다른 이제 부동산도 있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상승장 때는 또 반대로 이 순으로 또 많이 올라요. 이 순으로 많이 오르고 대신 하락장에는 이 순으로 많이 빠진다.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왜 부동산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그나마. 네. 물론 지금 달러나 금보다는 이게 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산가들이나 강남에 사는 이제 부자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는 되게 똑똑한 이제 재무 설계사도 있고 투자 컨설턴트한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이 부동산이 하락장에서 뭐 주춤은 하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징이 주식이나 코인 NFT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정말 고수가 되면 자기 자본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믿기잖아요. 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투자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무슨 사기꾼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산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를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부동산에 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7%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7%면 이자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정말 이게 상승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이자를 내는 돈보다는 시세 차익이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자가 7%니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겁을 먹고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하락한 지역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3억짜리. 근데 이게 이자가 진짜 이렇게 돼서 7%까지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뭐 대출이 70% 받았다고 했을 때 네. 2억 천이죠. 네. 2.1억에 7% 네. 얼마일까요? 연간 1,400 나옵니다. 1,400만 원. 네.
1400 나누기 12 하면 120만 원이죠. 대략 뭐 이렇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내가 1400만 원 이자를 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1년 동안 1400 이상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양도소득세 생각해서 2배 이상 올라야겠죠. 3천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1년 동안 3천, 4천 오르는 지역이 확실하면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이런 원리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합을 하거나 하락장일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안 하고 근로소득이나 그런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집을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3, 4억씩 되는 집을 월급만으로 사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네.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 때가 아니라 상승이 시작되는 장 때 사기 위해서 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방법. How to.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유동성 증대가 작년에 이제 일어나고 인플레가 시작되면서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쭉 올라갔어요. 지금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근데 파월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다 꺾이고 있어요. 모든 자산들이. 네. 지금은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투자를 했다가는 네. 더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워서 네. 언젠가는 근데 내려갈 겁니다. 가격은. 그리고 이렇게 보합기가 올 거고 다시 또 상승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에서 이때 배웠던 방법을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배우면 늦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공부를 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군요. 이 기회는 길지 않아요. 1, 2년 안에 판단을 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라 이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갭 투자라고 해요. 일명 네. 갭 차이만큼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저도 아파트 가격이 3억짜리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근데 세입자가 2억 9천만 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투자금 얼마가 들까요?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죠. 있으면 되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원리는 이거예요. 네. 네. 그럼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락기에는 투자를 할 때 고수가 아니면 사실 안 하는 게 맞아요. 다 이제 그 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기에도 상승을 하는 데 있어요. 지역별로 우리나라는 상승 하락장이 틀려요. 네. 물론 전체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런 거죠.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대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경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네. 근데 뭐 저기 강원도라든가 네. 뭐 대전이라든가 이게 서울 경기랑 비슷하긴 좀 힘들겠죠.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도 어떤 고수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진짜 그런지. 여기가 평균 매매가예요. 평당 매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상승 시점을 볼게요. 예전에 최근 10년간 봤을 때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기 2019년부터 조금씩 더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 2015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더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때 평당 단가 2,492만 원 정도 되네요. 강원도를 볼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막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보이나 여기? 그러니까 서울이 오를 때 강원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왜요? 여러 가지 이거는 영향이 있습니다. 뭐 이게 공급 물량도 있고 미분양 물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역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 또 향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떨어졌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올랐냐? 본격적으로 2021년도 있죠. 여기 네. 한 8월, 7월부터 확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서울이 보면 2018년 한 8, 9부터 확 올랐는데 얘는 2021년 8월부터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게 한 네. 2, 3년 차이가 있죠. 네. 예,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향이긴 한데 부동산은
그러다가 조금씩 꺾일 때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 해서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역마다 편차는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서울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매매 평당 단가가 1,035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냐? 뭐 3억 정도 되겠죠. 네, 3억입니다. 네. 3억. 그러니까 2004년에는 3억이었어요. 서울 집값이. 쌌네요. 쌌죠.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2022년 18년 뒤에 얼마냐? 평당 가격이 4천만 원대입니다. 4배가 올랐네요. 4배가 올랐고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네. 진짜 맞아요. 근데 수도권 지금 가격이 12억이에요. 12억. 네. 그러니까 자,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우상향 하는 거 맞죠? 어쨌든 간 이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때 물론 화폐의 가치는 낮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집을 샀으면 그래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단 부자가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투자를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그 아파트 상승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 어떤 순으로 정해야 될까?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입지예요, 일단은. 일단 그 아파트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어떤 순으로 오르냐면 분양권이 가장 빨리 올라요. 분양권이요? 예, 그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가 가장 빨리 오르냐면 분양권이 가장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신축 아파트 있죠. 네. 3년 미만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 여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오르는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준신축 10년 내외 아파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아파트에서 그래도 32평형 그 다음에 25평형인데 계단식이 먼저 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도식이 그 다음 순으로 올라요. 네.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분양권이 만약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네. 보면 뭐 가격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피가 프리미엄 붙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신축은 안 올랐을 거야, 아직. 네.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걸 사면 기다리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여기를 이미 샀으면 늦었으면 그럼 여기를 사면 되겠죠. 여기나 네.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좀 일단 큰 맥락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 네.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단지가 중요해요. 그 별개로 단지 수가 많으면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상권이 좋겠죠. 그쵸. 그러면 그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를 좀 보고 투자를 하면 좋다. 알겠습니다. 네.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살고 있는데 그걸 사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비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럼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매매가 4억에 전세가 3억 껴있는 아파트. 네. 그러니까 공실이고 매매가 4억인 아파트. 네. 자, 같은 날 같은 아파트입니다. 네. 어떤 거 사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제 자본금이 조금 들어가는 아파트를 사죠. 투자금 1억짜리. 네, 맞습니다. 동일할 경우는 그게 맞죠? 실제로 우리 투자금은 1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럴 네. 경우. 자, 그런데 공실이잖아요. 네. 공실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전세 맞추는데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줘요. 네. 근데 협상을 하면 뭐 4, 5개월까지도 가능한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줍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상승장일 경우 네. 전세가 갑자기 상승할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번에 보면 상승할 경우 전세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원씩 계속 올랐어요. 네. 그렇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3개월 뒤에 전세가 3억 5천이 된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4억을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전세를 3억 5천에 맞췄을 경우 그래서 네. 실제 투자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듭니다. 음흠. 네,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하락장일 경우는 네. 가격이 더 이제 내려가니까 네. 3억이 아니라 네. 2억이 될 수도 있고 2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진짜 심장이 쫄깃하겠죠. 네. 저도 사실 예전에 투자를 했을 때 공실이나 아파트를 했어요. 네.
기존 전세가만큼 맞추긴 했는데 네. 이 공실이 안 맞춰지는 그 기간 동안 3달 동안 진짜 애를 많이 탔어요. 진짜 이게 와 이게 1, 2억 이 맥억을 메꿔야 되니까 네. 안 되는 경우 네. 진짜 힘들었는데 네. 뭐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이 전세를 맞췄는지 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썰을 풀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인사이트가 있죠. 전세가 맞춰진 물건과 공실인 물건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세가 맞춰진 물건은 전세가 맞춰져 있으니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투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상대적으로 상승장에선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전세가. 네. 그래서 투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하락장일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공실인 물건 같은 경우는 장점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세가가 네.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단점은 전세를 맞춰야 되는 심장 쫄깃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갭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이 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 1억 9천인 게 있다고 봐요. 네. 그럴 경우 얼마나 드느냐? 네. 자, 우선 갭 투자비 아까 이 매매가와 전세 차이만큼 1,000만 원이 들죠. 네. 그리고 취등록세. 네. 이거 6억 이하 아파트는 매매가의 1.1%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매수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2개가 듭니다. 갭 투자를 하려면. 네. 우선은 그 건물에 대한 매입에 대한 중개 수수료. 그래서 매매가의 0.4%가 들고 80만 원 들고요. 네. 그리고 전세가. 전세가는 이미 맞춰져 있는 전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맞췄으면 상관없는데 아까 같이 공실일 경우. 아, 공실일 경우. 네, 그 경우에 전세가가 드니까 네, 전세가의 0.4% 네. 해서 57만 원 듭니다. 네. 뭐 이거는 전세가 맞춰진 거라면 57만 원 빼면 되겠죠. 네. 네, 안 맞춰졌을 경우 대비해서 했을 땐 137만 원 듭니다. 네. 그리고 등기를 쳐야 돼요. 등기 권리증. 우리가 등기를 받아야지 진짜 부동산 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해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셀프로 하면. 그래서 보통 법무사한테 위임합니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등기가 날라오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총 비용이 1,387만 원 정도 듭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1,000만 원 있으면 집이 살 수 있다고. 네. 대략 부대 비용까지 합쳐서 1,387만 원이면 이렇게 될 경우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뭐 전세가 진짜 뭐 이렇게 갭 차이가 낮은 집이 있냐 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요? 예, 이게 상승장, 하락장이 이 흐름을 살펴보면 네. 이게 딱 맞물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이때 사면 이 갭 차가 되게 작습니다. 서울은 아니죠? 네, 서울은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건 서울은 아닌데 경기도권 주요 지역도 불과 몇 년 전에는 2, 3천만 원 투자 가능했어요. 네, 1, 2년 전만 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올 때 대비해서 네. 이제 이렇게 알아두자. 네. 그럼 갭 투자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먼저 투자 물건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 선정을 했으면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중개소 가서 투자 물건을 직접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매도자 파는 사람 계좌로 이제 가계약금을 보내죠. 네. 뭐 보통 100에서 200 정도 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계약 날짜 협의하고 매매가의 10% 계약금을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2,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전세 맞추기를 진행합니다. 네.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협의를 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해서 이제 2, 3개월 뒤에 잔금일에 잔금을 입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법무사 등기를 위임하고 7에서 10일 뒤에 등기 권리증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가 끝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이 있고요.